안녕하세요. 9월 달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페드의 피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특집으로 조홍균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바로 그저께였었죠. 9월 18일 페드가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아니 한 3일 전만 하더라도 25bp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50bp 인하를 빵 하니까 약간 우려하는 분들도 많고 환호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헷갈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50bp 인하하면 항상 그 이후에 한 6개월 뒤에 시장이 박살났기 때문에 그래서 50bp 인하할 줄은 몰랐는데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 이후 그 다음날 급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금리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교수님은 올해 주식 투자 어떠셨습니까? 요즘 죽을 맛입니다. 사실 이게 한국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네. 제가 또 한국 공무원이었고 네. 또 한국인이고 네. 또 한국 주식 시장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교수님은 미국, 한국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저는 미국 시장 거의 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진짜 애국자시군요. 그냥 하루에 몇천 원 사는 거 이런 거 외에는 하지 않았고 테슬라 주식을 제 와이프가 5천만 원어치 그 전에 산 적이 있었고요. 예. 와이프도 주식을 하더니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다고 왜냐하면 4번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이 한 4배 정도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여자들 또 더 욕심부리잖아요. 네. 결국은 2배도 못 먹고 팔았던 것 같아요. 하셨네요, 결국은. 결국은, 네. 여자들만 욕심 부린 게 아니라, 테슬라. 그 유튜브에 보면 테슬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참, 이 주식이라는 게, 이 400달러 갔다가 100달러 갔다가, 지금 맞아요. 200 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 400에 내가 못 팔았다는 그 약간 자책? 저처럼,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물린 주식이 있거든요. 네. 물린 주식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있어 보니까 우량주는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주식이. 그래서 잘 참으시고, 마음 잘 다스리고, 때로는 보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교수님이 저한테, 이 한국 주식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교수님한테 드렸던 맞습니다. 조언인데. 맞습니다. 사실,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주식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올해 시장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도저히 적응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시장을 제가 이 골프로 비유하면 핸디캡 1번이라 했잖아요. 핸디캡 2번. 1번이 그 짝수해의 대통령 중간선거에 22년, 2018년, 요때가 핸디캡 1이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핸디캡 2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아무튼 테슬라가 100달러 갔다가 22년 말에 한참 금리 막 공격적으로 올릴 때 100 찍었다가 맞아요. 그러고 나서 거의 270, 한 300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또 140 갔다가 맞아요. 최근에 220까지 왔는데 그 와중에서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속상하시고 자책하시고 원래 근데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는데 주식이라는 게 꼭 지나고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저희도 자책 많이 하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이만큼 빠질 줄은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상황에서 사실 팔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힘든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막 자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이 행복한 투자가 안 되고 맨날 내가 저 고점 근처에서 왜 못 팔았을까?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를 주는. 저는 성격 자체가 고점에서 못 팔았다는 것
가지고 괴로워하지는 절대 않아요. 근데 이제 주식에 대해서 간혹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네. 주식에 대해서. 근데 이 판단이 제가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한 것일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언어 시장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급이라는 부분에서 네. 되게 안타깝다, 한국 시장이. 요즘 한국 시장에서 이 주식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양호하고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방금 교수님 수급 말씀하셨는데 올해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조정을 보이긴 하거든요. 미국 시장 이번에 조정 보였잖아요. 네. 근데 아니 우리는 아니 S&P 500은 다시 정고점 돌파했는데 예. 우리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맞습니다. 현상을 도출한 게 사실 예전에 제가 그 대주주 과세 요건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항상 10월, 11월, 9, 10, 11월에는 그 코로나 그 좋은 장에도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슈퍼개미들이 아니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연말에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맨날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과세 조정 때문에 연말에 자꾸만 단타치기를 조장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롱텀 캐피탈 게인하고 쇼텀 캐피탈 게인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랑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을 때랑 세금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1년 안에 주식을 팔게끔 만드는 이 이슈 때문에 제가 대주주 과세 요건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해서 그게 개선이 됐는데 그렇죠. 올해는 또 금투세. 네. 근데 금투세나 이런 게 2년 전에 원래 시행될 뻔 하다가 기재부에서 그걸 갖다가 유예를 시켰잖아요. 네. 교수님도 기재부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조세의 원칙은 응익의 원칙, 응능의 원칙,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매겨야 한다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금투세의 기본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도 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마켓 센티먼트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현재의 관점에서 마켓 센티먼트가 금투세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기인 건가? 사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제가 저희 선배님들한테 얘기 들었는 것 중에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 예. 굉장히 강한 개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국제금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율 개입을 하시는 분들은 MSCI의 신한국 지수에 가 있는 것을 좋아해요. 예. 그럼 왜냐니까 MSCI 신한국 지수에 가서 죄송합니다. 용머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MSCI 선진국 지수로 가면은 예. 뱀꼬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MSCI 조건에서 저희가 안 되는 이유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환율에 대한 개입도 있고 환율 시장이 이 선진국 시장 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안 갖춰져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외 환물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환율 시장의 규모라든지 움직임 이런 게 되게 얕다는 거죠. 근데 제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경쟁력이 뭐냐. 예. 환율이 높아야지 수출이 잘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환율 시장에 일종의 개입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에서는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되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든지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네. 그 금융시장이 발달하려면은 MSCI 모건스탠리 그 인터내셔널 지수 네. 그것에
신흥국에 있는 것보다 선진국 선진국으로 가야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공매도가 뭐 우리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이 이게 망치게 하고 기관들이 놀이터로 만들었다는데 사실 공매도 같은 것도 이게 금지시키는 것이 MSCI 못 가게 하는 원인이거든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제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MSCI 선진국 지수로 가는 거하고 MSCI 신흥국 지수 남았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MSCI에서 지금 중국하고 인도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한국 비중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여건하고 지금하고 여건을 봤을 때 우리가 뱀꼬리를 가더라도 신흥국 지수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수급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지금? 선진국이죠. 근데 왜 금융은 이렇게 신흥국이라고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MSCI 선진국 지수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금융시장도 발전하고, 그리고 또 기업 차원, 이게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엔비디아가 뭐 자사주를 얼마만큼 산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분기 산다고 발표했는 게 현대자동차 시총이 되잖아요. 그래. 그다음에 개인 투자분들이 진짜 국장은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한 거는, 원인들이 정부도 기업도 개인들도 기관들도 다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나는 생각은 해요. MSCI 신흥국 지수에 있어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여건이 다 조성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만 같은 데에서 이거 도입했다가 대만 시장 망해가지고 다시 폐지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모범 사례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월요일마다 그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체크하거든요. 네. 네, 글로벌하게 이 에코티, 주식 펀드로 얼마가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 얼마가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에코티 중에서도 디벨롭 마켓,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펀드가 얼마 돈이 들어가고,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매주 체크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더라면, 돈은 올해도 보면 신흥국이 아니라 이 선진국 펀드로는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수님하고 따로도 많이 말씀 나누고도 했지만 이 금투세라는 부분은 저도 괜찮습니다. 금투세 나중에 당연히 도입해야 되는데 아까 실리콘밸리하고 이 월스트리트하고의 그 선순환 구조, 그죠? 네,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나스닥에 그러면 이 자본가들이 기술 평가를 해서 이 회사 괜찮을 것 같네 하면 시가총액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단단한 시가총액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R&D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 땡겨오고 그러면서 그 기업이 강력한 미국의 또 경제를 받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미국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예. 그러면은 복지에도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중산층이 이건 퇴직연금 펀드에 들어가 있는 그 70%에 해당되는 주식형 자금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노후가 보장이 되고 그게 모두가 윈윈 되는 선순환이 되는데 저도 이제 금투세를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위험 자산인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주잖아요. 네, 해줬으면 이 주식이 말 그대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대우 망했잖아요. 망한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투자를 해줬을 때 망하는 위험 다 감수해서 투자를 해줘서 성공을 했으면 그 성공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보상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잘못된 이 지배 구조를 용인을 해주는 여러 가지 상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해줬는데 뒤통수 맞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기업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프라이빗한 회사가 아니라 약간은 공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뭐 조은경 교수님이나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은 공인이 됐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공인이나 공기업의 같은 그런 상장을 했으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우리가 이 자본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우리 기업을 살려야 돼 하면서 우리가 주주들이 많이 그동안에 용인해주고 참아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래 세계적인 기업이 됐으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게 이제 선행이 되면 MSCI 선진국 지수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지수가 제가 이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 4천 간다는 거죠. 4천 가서 세금 때리라는 거죠. 얼마나 줘요? 지금보다 시총이 2배나 늘고 세금 훨씬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정부 세수 부족하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수 늘리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도 이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이 금투세와 관련된 또 자체 회의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결론을 얻으셔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뭐 자갈밭 얘기도 나오는데 자갈밭 정도가 아니라 타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나요. 예? 고속도로를 믿고 신호등을 믿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호등이 파란불이라 생각해서 갔는데 신호가 잘못돼 있어서 막 사고가 나고 큰 사고가 나도록 지금 돼 있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질서잖아요, 질서. 근데 아니 그렇게 믿고 투자해 했는데 자꾸만 뒤통수 배신당하고 이 소액주주들이 자꾸만 이렇게 사고를 당하니까 그것부터 하라는 게 우리 주주들의 그 바람이니까 그 부분 꼭 이번에 좀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번에 금리, 네. 이번에 그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미국의 유동성이 보니까 그 금리를 많이 인상했잖아요. 그리고 양적 긴축도 했고 그런 와중에도 미국 경제가 탄탄한 상황으로 유지되는 것,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미국 경제의 고점 논란 같은 것들, 경기 침체하면서 뭐 고용 지표 얘기들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0.25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가 가까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0.5% 포인트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5.5잖아요. 그럼 5.25에서 5.5라는 부분은 옛날 물론 제 80년대에 20% 하던 때하고 비교하면은 기준금리가 낮지만은 저희가 거의 제로금리였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데는 마이너스 금리도 있었고요. 근데 5.5가 됐었을 때는 이게 한 번은 오히려 0.25가 되면은 주식시장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금리도 높고 양적 긴축도 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재무부의 일반 계정으로 선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잖아요.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보조금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M2가 이렇게 보면은 늘어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그렇지만은 미국의 재무성에서 그전에 우리가 보면은 코로나 때는 양적 완화를 했었어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돈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 때는 이제 돈을 직접
네, 넣어서 한 지갑에 거고. 꼭 예. 넣어줬죠. 요건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 트레저리 그 계좌에서 네. 그 TGA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TGA 계좌에서 이제 이 꽂아주는 것들을 좀 하고, 뭐 11월, 12월에 그런 부분들을 더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지금 현재의 예방주사를 약간은 세게 맞게 해주는 것이 향후에 혹시 있을 경기 침체를 막을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100bp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100bp를 하면 4.5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 0. 몇 할 때 시대에는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예. 물가가 오를 확률 같은 것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 또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여력 같은 것들을 그 시기가 오지 않아야 되지만, 예. 그걸 한다 했었을 때 올해 좀 많이 내려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여러 가지에서 이제 소비 지표도 컨센서스에 비해서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고용이 조금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지금 미국이 뭐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론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가 좋고 또 미국이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보조금을 주고 뭐 이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이게 내년으로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경제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저번에 이제 양적 긴축의 규모를 줄였잖아요. 예. 그래 줄였는데 양적 긴축의 규모는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그 유동성을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늘리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예, 이거 찍고 있는 시간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끝났는 장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만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 현재의 굉장히 좋은 미국 경제 상황 자체를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AI 고점론이니 이런 것들을 나오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다. 22년 한 7월부터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작년 올 상반기까지는 거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독식하듯이 네. 그렇게 사대더니 지금 아마 가격으로는 다 물려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평균 단가가 아마 69,00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한 7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왜 파는 거야? 그래서 환율 한 차익 같은 거 생각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팔까? 정말 잘 모르겠다. 진짜 반도체 고점론이 왔는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고점론에? 그 부분은요. 그 외국인이 지금 작년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산 외국인은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샀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이 환율에서 사놓으면 환에서 무조건 먹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배당 2% 정도는 하니까 특별 배당 나중에 또 뭐 있으면 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산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 해도 AI죠. 네, 외국인이 봤을 때는 외국인은 그동안에 기술 혁명을 많이 거쳤잖아요. 예, 온라인 닷컴 혁명도 거쳤고 뭐 모바일, 스마트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번에 AI가 야, 이게 한 10년간은 모멘텀이다라고 저는 봤다고 봐요. 예. 근데 보통 한 5년 동안에 고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지르고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주는 TSMC 지르고 거기 AI 생태계에 있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이제는 뭐 ARM도 있고 하는데 메모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HBM.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메모리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샀는데 갑자기 거기서 모건 스탠리가 예, 예전에 2017년에도 그랬고요. 21년도에도 항상 이 윈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윈터 이즈 카밍. 이번에는 윈터 룸 해가지고 이게 겨울이 보인다. 예, 그 얘기에 모건 스탠리도 영향력이 크거든요. 예, 그 리포트 나오면 항상 외국인의 매도가 한 2달 동안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좋은 팁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400만이 넘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도 삼성전자 좀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었다가 팔았어. 짜증나서 파셨습니까? 아니면 이익 내고? 이익을 내고 봤어. 다행이시네, 그나마. 그러면 다시 사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모건 스탠리의 그 전에 그 매도 콜을 보면, 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되게 빨라요. 예, 되게 빠르게, 이제 끝입니다. 윈터 이즈 카밍인데, 그 윈터 이즈 카밍을 언제 얘기하냐면, 봄이 끝날 때쯤 얘기해요. 원래는, 가을 한참 좋다가, 이제 약간 싸늘해지기 전에 윈터 이즈 카밍을 얘기해야 되는데, 봄이 끝날 때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그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내년 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고점이 내년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6개월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면 내년 한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도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너무 빨랐어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두 번의 그 전에 매도 리포트를 보면 2017년 11월에 매도해야 된다 했다가 2018년도에 1, 2, 3, 4, 5월 달까지 마이크론 하이닉스 전부 다 막 전고점 뚫으면서 막 날아가요. 근데 리포트 나온 2017년 11월, 12월은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포트가 나왔던 게 2021년 8월이었거든요. 그때도 지금처럼 한 4, 5, 6, 7, 8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윈터 이즈 카밍 딱 낸 거예요. 그래서 8, 9, 10월까지 더 빠져요. 그 리포트 나오고.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40% 빠졌거든요. 이번에 45% 빠졌어요. 정확하게. 그런가요? 근데 전 삼성전자 그 시세, 일일 시세를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잡주야? 다이빙을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이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주식만이 아니라 삼성전자향 소부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보면 가전도 있고, 저기 또 뭐죠? 삼성, LG 디스플레이처럼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이것들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죠? 스마트폰이 안 팔려서 어쩌고, 그래서 반도체 재고가 많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반도체 재고가 보니까 DDR4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맞는데 DDR5나 이런 거는 아직 삼성이 있는 거고, 재고가 좀 반도체 그 스마트폰 회사에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공급단에서 영향을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보다도 공급에서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또 삼성이나 이런 데서 많은 공급을 늘리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건 있지만 고점론은 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21년 8월에 매도 리포트 냈다가 얘가 좀 빨라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주가가 빵 오르니까 이거 제가 참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논리 똑같아요. 이 핸드폰, PC 이쪽 커머디티에 해당되는 디램이 좀 약하다라고 했다가 2017년 18년도에도 그때는 데이터 센터 서버였잖아요. 그 서버를 못 보다 보니까 서버가 더 날아가서
그걸 놓쳤었고 21년에는 이 코로나에 정부가 찔러준 돈 때문에 내구재 소비가 많고 노트북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걸 못 봐서 이번에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반성문을 써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데 항상 모건 스탠리는 거의 한 주가의 고점보다 늘 한 8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늦봄에 얘기를 해서 여름이 아직 남았는데, 봄에 얘기를 하고 결국은 겨울은 오잖아요. 네. 그냥 결국은 옵니다. 결국은 오는데 항상 너무 빨리 얘기하더라. 거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그래? 니네들이 때려 하면 또 매수세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 수급이 약해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국민연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매도 리포트에 해당돼서 주가가 빠지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함부로 주가 빠뜨리면서 개인들 신용 반대 매매 나오게끔 만들고 그 기관 로스칸 나오게 만들어서 거기다 환매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못하게 하려면 우리 장기적으로 보는 자금, 국민연금이나 좀 정통부 자금이나 이 큰 자금이 어디 이놈들 우리 애들 괴롭히려고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들어왔을 때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과매도 상태를 만들어서 밑에서 쇼커버를 하려고 하는 그 외국인들의 그런 짓거리에는 우리 큰 기관들이 그 역할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참 그런 액션을 하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금리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장단기 금리 차이야. 장단기 금리가 사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을 했을 때 보면 역전할 때는 오히려 주식 사는 게 맞아요. 네, 과거 퀀트를 해보면.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 해소될 때 항상 그러고 나서 리세션이 왔다. 예, 그거는 팩트입니다. 해소될 때 리세션이 그동안에 항상 왔었기 때문에 1980년 이후로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세션 온다. 예, 요 얘기는 저는 이제 보니까 그 표현 자체를 읽어보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은 예, 얼마 시차가 지나서 그 해소 여부 관계없이 예, 어떤 분들은 그 리세션이 온다고 하시는 예. 분도 있었어요. 예,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서 리세션이 오는 거는 100%는 아닙니다. 예, 반대는 맞아요. 예, 금리 역전,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는 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금리가 리세션이 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요. 예. 저는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제 호기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예.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네. 장단기 금리라는 부분들을 가만히 놔뒀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면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원래는 장기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예.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이게 조작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전에 그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양적 완화라는 걸 했었을 때는 장기 금리를 낮추는 거였잖아요. 예.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단기 자금 같은 것들 단기채를 많이 발행하고 장기채는 오히려 사고 예.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은 네.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할 때 10년물과 2년물을 보는 경우도 있고 10년물과 3개월물을 보는 경우가 3개월은 중앙은행이 보잖아요. 네. 주로. 있는데 미국 금리를 전에 보면은 10년물하고 뭐 2년물이란 이런 경우에는 역전 현상이 있다가 또 10년물하고 30년물은 보면 역전 현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최근에 보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면서 이런 거 모르겠고 정부가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이게 그런 건가? 예. 그리고 이게 해소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세상에 예외 없는 예. 그게 있을 그렇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던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면은 그 경기 침체가 온다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건 확실하게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또 해소되는 시점에 왔었을 때 그러면 얼마를 지나서 오는 건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따져서 중요하지. 우리가 그것을 그 전에 예외 없이 없다. 이게 자연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는 꼭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금리가 되게 높았고, 금리 높은 상황에서도 AI가 금리를 이겼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해소를 하면은 그런 논쟁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또 주식시장에서 담론으로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단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있을 때도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해소를 상관없이 그것도 기간이 굉장히 달랐어요. 예. 그거 했었을 때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젠가 오는 건지 당장 오는 건지 지금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논쟁이 지금 사실인지 이것도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 담겨져 있습니까? 네, 책에 좀 담겨져 있고요. 예, 제가 모두의 금리라고, 요번에 금리 인하에 맞춰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어떤 자산을 사야 되고, 예. 우리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 사이클, 그리고 여러 가지 주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지식을 좀 담고, 아까 말한 저희가 이제 8월 5일날 NKD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내용을 충분히 담았고, 부동산, 이제 채권, 부동산, 주식, 환율, 그리고 원자재, 금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코인, 요렇게까지 포함해서, 다루는 책은 별로 큰 책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추천사 부탁하셔가지고, 그 원고 읽다가, 와,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추천사를 그렇게 썼었거든요. 잠깐만. 이 책을 제가 교수님 오시면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이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 지방은행 파산 등에 이어서 최근에 중동 사태, 그리고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한 토론이 연일 뜨거운데,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영향에 비하면 허무할 정도로 무의미하다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래요. 저는 누구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방송 내에 나와서 했는데, 사실은 금리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주식과 채권, 부동산은 물론 암호화폐까지도 이 금리라는 야누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야누스라고 제가 표현한 게 이 금리의 양면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책 제목처럼 금리의 모든 것을 다양한 금융 사례와 함께 재미있게 알려주는 이 책을 모든 투자자의 기본 필독서로 추천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적었습니다. 사실 정말 이 장단기 금리 차도 그렇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때도 인상을 할 때는 저는 앨런 그린스펀 시절부터 이 베이비 스텝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0.25로 가정을 해서
금리, 첫 금리 인상할 때는 괜찮습니다. 2.5%까지는 괜찮습니다. 했었거든요. 근데 뭐 2.5%를 순식간에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5%를 5.5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장단기 금리가 약간 조작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페드가 억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풀려 있는 그 많은 자금 때문에 경기가 정말 뜨거워지기 직전에 그냥 페드의 고금리로 찍어 눌러버리더라고요. 네. 예,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모니퓰레이션이라는 관점이 이제 모니퓰레이션 조작이잖아요. 예.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번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주식 성장주를 사자는 게 그렇죠. 이제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예. 그게 왜냐하면 요번에 사실은 저희가 2022년에 그 말쯤에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박살이 났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예, 10월 달에 났고,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금리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들었을 때, 이게 옳다, 이렇게 하는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2022년 1월 달, 10월 달, 11월 초까지 미국 금리가 10년물이 5%를 넘었는데 거기서 뭐 지금 그때 7%가 간다는 등 7%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금리가 내려가면서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이 급반등했죠. 그리고 작년 23년 10월 달에. 그리고 우리가 환율을 1,200원대를 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고 누군가가 예상을 했습니까? 지금 미국 주식이 금리가 다시 4%대, 그때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4%대 밑으로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다시 미국 금리가 5%는 안 갔지만 4%대 후반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솔직히 말해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이런 거 배경에는 미국의 재무성과 연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증거는 없지만 신빙성이 있는 거고요. 또 물론 미국에서 이제 분기별로 이제 주식 채권을 어떻게 발행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올 때 미리 예고를 한 건 있었지만 4월 때까지 미국 주식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미국에 갈수록 산업에만 뿐만 아니라 금융에도 미국에 보이지 않은 손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거의 금융이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재작년에 미국의 CPI가 6월 달에 9.1을 찍었었는데, 작년에는 CPI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떨어지는 와중에 3%대 3.7, 3.8 이러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재무성에서 지나치게 채권 발행도 많이 하고, 이런 저런 게 막 맞물리면서, 5%를 찍어버리니까, 코스피가 그때 2270인가? 그거 확 빠졌었어요. 맞아요. 10월 10일 그때 너무 10월 달이 공포의 달이었습니다. 올해 10월은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 10월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작년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금리를 이렇게 0.5를 인하를 안 했다면은 9월 장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그냥 하루짜리 건가 요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주식시장을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선거가 11월이잖아요. 선거 앞두고 제가 잘 몰랐어요. 10월 달에는 주식이 통상적으로 선거 앞두고
올랐습니까? 아니요, 통상적으로는 빠졌는데, 이번에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요, 제가 교수님 오시기 전에 환율을 좀 공부했거든요. 네. 예, 환율을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내려줬던데, 2007년에도 처음에 금리를 인하했었던, 뭐 2008년도에는 리만 사태가 터지긴 했었지만, 그 첫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는요, 첫 금리 인하, 두 번째 금리 인하할 때는 이 킹달러가 환율이 떨어집니다. 네. 예,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주가가 어. 예, 코스피랑 이 미국의 페드의 금리 인하랑 그다음에 환율을 요 세 개를 같이 보면 예,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금리 인하가 11월 4일 미국 대선 있기 바로 전에 또 FOMC 회의가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뭐 지금 25bp는 내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어제처럼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뭐야 이거 뭐 실업률이 급등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네. 이 확신만 주면 그리고 그 숫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예. 저번에 뭐 추정치가 어떻고 뭐 잠정치가 어떻고 확정치 이거 나오는데 이게 보면서 저는 느끼는 거는 저희도 GDP를 뭐 속붙이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서 야, 미국에 이게 일자리 이민자도 그렇고 불법 체류자도 그렇고 뭐 이게 통계마다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다른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예. 이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제 미국의 일자리가 옛날만큼 이제 구인자 위주가 아닌 것은 조금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용에 있어가지고 워낙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자리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페드가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실제 우리가 이 교수님도 포카 쳐보셨죠? 네. 예, 포카 치면 우리가 총 7장을 받잖아요. 근데 처음에 3장 받고 그 다음에 4장 받고 5장 받을 때부터 배팅을 할지 말지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5구째 딱 받아보고 죽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선수들이 5구째에서 딱 결정하는데 5구째에서 잘 못 죽다 보면 6구, 7구째 막 이 레이스 들어갔을 때 질질질질 끌려다니거든요. 아, 패가 안 들어왔는데.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페드의 금리 인하를 보면서 이게 하드랜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세 번째 금리 인하 때요. 네, 세 번째 금리 인하면 보통 6주마다 FOMC가 있으니까 세 번째 금리 인하 때는 그게 경기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게 하드랜딩인지 아닌지. 그렇죠.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세 번째 금리 인하했을 때는 뭐야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네 하면서 시장이 종가 고가도 끝났고요. 2007년도에 세 번째 금리 인하 때는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장난 아니네 하면서 이 세 번째 금리 인하 때부터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또 닷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컴 2001년 1월 3일부터 금리 인하를 50bp씩 하는데 처음에는 닷컴 때 무너질 때 금리 인하해 주니까 또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막 닷컴 아류작들 기업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엔론 무너지고 월드컵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째 금리 인하부터 주가가 더 가파르게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금리가 나가 이번에 12월에 있으니까 12월에 실업률이 저는 4.6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4.6까지는 해도 돼요. 뭐. 우리나라가 네. 실업률이 3%다 나오잖아요. 네. 사실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문조사가. 네. 근데 이걸 미국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4.2%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건 완전 고용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완전 고용인데,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두 자릿 숫자로 된다든지 뭐 이러면은 정말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는 뭐 불법 체류자가 어떨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또 미국도 그런 거는 확실하게 다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통계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비고용 비농업 고용 지수가 뭐 고용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업수당 뭐 청구 건수가 이런 거 가지고 보는데 예. 지금 자체만으로 가지고는
이게 경기 침체라는 부분은 나타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4.6이라고 했는데 사실 4.6도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기 때문에 5%를 뚫을 만한 그런 상황만 펼쳐지지 않으면 금리 인하 자체는 사실 모든 투자 자산의 멀티플을 올리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래서 혹시 그 멀티플에 관한 얘기도 여기 책에는 적혀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여기 주식 파트가 있거든요. 아, 네, 예, 주식 예. 파트에서 이제 멀티플인데 제가 이제 다양한 뭐 이런 멀티플을 사실은 저희가 제일 주식에서 어려운 게 예. 이 멀티플을 얼마를 주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사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봤을 때, 이 똑같은 뭐 이런 OLED 회사인데, 예. 뭐 물론 제 종류는 다릅니다. 근데 예. 이걸 했을 때 당신네들은 이만큼의 영업이익을 얻는데 왜 저 회사보다 멀티플이 그 왜 시가총액이 낮습니까? 이렇게 예. 물어보면은 저기는 독특한 독점인 그런 특별한 기술을 그쵸.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올해 주식을 제가 보니까 밸류업을 하다 보니까 예. 코스닥 지수가 안 나빠졌고 예. 코스닥 지수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좋은 종목들이 중에서 이게 멀티플이 높은 것들이 이게 보니까 많이 내렸어요. 예. 그게 왜냐니까 지금 저퍼주로 좀 갔고 근데 예. 다만 이제 바이오는 예외죠. 예. 굉장히 지금 바이오가 핫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오는 예외인데 삼성전자가 나쁘니까 삼성전자가 비슷한 IT 주식들은 다 나빠지고 있고 예. 멀티플을 많이 받던 애들은 더 나빠지고 앉았고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게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 페드가 금리 낮췄다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건설주 있잖아요. 네. 2001년도에 건설주들이 막 190%, 300 몇 프로. 예, 그래서 2001년도에 그 닷컴 무너질 때 건설주가 우리나라의 주도주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동안의 이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내수. 네. 특히나 또 고환율이니까. 네. 예, 수입하는 원자재 다 비싸게 사와야 되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인하할 때 뭐 닷컴 버블 때도 깨졌을 때 2001년도 리세션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리세션은 왔지만 우리나라의 건설주는 그렇게 200~300% 올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그대로 좀 너무 왜곡해서 막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느냐 하드 랜딩이냐 보다는 금리 인하가 돼서 실제로 좋아지는 업종은 뭔데? 예, 그걸 보면 사실 바이오가 우리나라 바이오도 고사 직전이었어요. 그동안에. 예, 펀딩이 안 돼서 분명히 금리를 인하시켜주면 또 숨통이 트이는 그런 기업은 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중요하고 작년에 2차전지 7월까지 좋았다가 2차전지 완전히 뭐 마이너스 70 몇 프로거든요. 근데 저거 2차전지도 뜯어보면 그 캐파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자기 자본까지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상증자 한 기업도 있지만 부채를 많이 땡겨왔어요. 그래서 유동부채가 막 4배로 늘어난 기업들 109%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땡겨왔는데 고금리니까 고통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9% 채권 샀습니다. 채권, 그건 좀 추천해서 샀습니다. 주식은 안 샀고요. 그래서 이 고금리에 고통받던 기업들이 분명히 그 금리가 낮아지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지금 카니발 크루즈 같은 기업 보면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금리 인하를 저는 보면 이 비가 오면 우산 장수 돈 벌고 맑으면 아이스크림 돈 버는 것처럼 약간 좀 그렇게 해석하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교수님 뭐 책 얘기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이 책은 꼭 누가 읽어야 된다. 네. 저는 이제 기획재정부,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재무부 출신이고요. 예.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이름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2000년 전에는 물가나 이런 복지나 뭐 이런 부분 업무를 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재무부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통합되고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걸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국제파트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금융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IMF 팀장도 했고 예. 또 이제 국제 관련되는 이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OECD 조세본부장도 했고 그리고 이제 월드뱅크 비슷한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마다도 제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거시경제를 할 때 IMF에서 이제 금리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금리도 중요한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월드뱅크나 이런 데는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예. 이제 금리를, 이게 할인율의 개념이잖아요. 예. 금리를 일고를 하는데, 이게 IMF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실무적으로 할 때 이 금리의 중요성이라는 것도 알고, 예. 또 이 금리를 변동금리로 하느냐, 고정금리로 하느냐. 아. 이런 부분들이 이 프로젝트가 이거 할 만한 건가, 안 할 만한가, 이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금리와 관련해가지고도 중요하지만 이게 환율의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뭐 이자율 수합이라든지 통화 수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국제금융국이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환율의 중요성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체감한 거는 킹달러 하면서, 예. 환율에서 정말로 그 성장도 중요하고, 물가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고, 예.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금리 때문에 움직이는, 주식의 움직임, 각종 자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다 달라지니까, 이 금리를 가지고, 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뭔가 하면 코인과 금리와의 관계라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 다만 이제 요즘에 와서는 저번에는 코인이 한 1억 갔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코인은 모멘텀에서 움직이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오늘 보니까 금리를 내렸더니 올랐더라고요. 네. 코인이. 코인이 튀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면은 유동성과 관계가 또 되네. 그리고 어떨 때는 기술주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게 자연과학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금리 사이클을 두고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썼고요. 네. 제 그 배분을 보통 책들은 채권을 위주로 금리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그거보다는 다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을 비롯해서 각종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예.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시키느냐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여기, PD님이, 예. 그,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산에서. 예.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자산의 밸런스를 가지는데,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 많아졌다. 네. 그러면은, 리스크 테이킹 하는 부분들이 커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주식 비중도 더 늘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삶에서도, 투자에서도 안전마진이 중요하지만 삶에서도 우리의 안전마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이 책을 썼습니다. 예. 자, 오늘은 페드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많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투자 자산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조원경 교수님하고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도 금리에 관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또 교수님 모셔서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